안녕하십니까, 최대리입니다. 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 파이널 특강 이론 시험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며칠 전에 전체 과정을 공부를 한꺼번에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회계 1급의 이론 시험 30점의 문제 배점은 재무회계가 8개, 하나당 2점, 원가회계 4개, 부가가치세 3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30점. 재무회계 편부터 지금 하려는 강의는 뭔가 새로운 거를 가르쳐 드리겠다는 게 아니죠. 이 전체를 언제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 출제된 문제의 해설이에요. 그래서 해설을 보고 어떤 분야가 자주 출제가 되고 뭐가 틀린 답인지 정답인지를 좀 정리를 빠른 시간에 하고 진행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현금이 현금성 자산의 뜻 자주 물어봅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현금, 예금, 현금성 자산으로 합니다. 그리고 현금 속에는 통화,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인 당좌수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있고 현금성 자산. 그래서 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표, 우편한 증서는 통화 대용증권이다.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들어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알면 이게 나열을 해서 저것들을 찾아서 더하게 할 수도 하는 문제도 있고, 누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것을 출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 은행 발행 자기압수표가 좀 주로 통화 대용증권에 대한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수입인지라는 것이 같이 배열이 됐다는 얘기죠. 수입인지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수단의 하나로 어떤 세금이나 수수료 따위를 낸 걸 증명하기 위해 서류에 붙이는 거니까 이것은 수입인지를 샀다 그러면 세금과 공과금 처리한다 이런 얘기네요.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뜻 한번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편에서 나온 문제. 자,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하려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매를 갖고 있으면 상품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자산, 만들고 있는 중, 제공품, 그 다음에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투입될 것이 바로 원료죠. 원재료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것의 뜻을 물어볼 수도 있고, 재고자산이 아닌 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을 얘기 나왔네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수량 부족인 거예요. 이 감모 손실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면 원가성이 인정되니까 매출 원가에 가산하시고,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원가성이 인정할 수 없으니까 손익계산서상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할 텐데, 매출 이외의 상품 감소액, 즉 타개정 대책이란 과목으로 해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시키고 이것을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문 중에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이야기 나왔네. 우리 시험에서는 자주 나오지는 않는데,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밑으로 떨어지면, 내가 이제 갖고 있었던 취득한 금액보다 떨어지면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평가 손실은 자산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고 매출 원가에 가산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평가 손실인데 이게 비용이긴 한데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하고, 자산을 바로 빼는 게 아니라 충당금의 형태로 이렇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회계 1급의 범위를 좀 넘치는 얘기예요. 한 번만 들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 그 다음에 평가 손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유형자산 편에서는 주로 나오는 게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물어보는 거. 그 중에 매입가액은 당연하고, 취득과 관련된 중개수수료, 그 다음에 취득세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내서 취득원가를 만들었다. 이런 형태로 출제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문제도 자주 나오네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거는 자본적 지출이고, 나머지 지문에 있었던 것들은 수익적 지출이다.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감가상각. 연수합계법은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 중에 하나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 정률법, 생산량 비례법, 연수합계법,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물어봤나 봐요. 그 다음 문제 해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과소하게 계상이 되면, 감가상각비는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니까 영업이익이 비용이 작아졌으니까 영업이익이 커질 것이고, 반대로 감가상각 누계액이 과소 계상이 되면
얘가 자산 차감 항목인데 자산이 과대하게 표시된다. 즉 이 문제를 보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을 회계 처리하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비용이 과소계상됐고 자산 차감 항목이 과소계상되니까 이익이 커지고 자산이 커지게 표시된다라는 형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 계산 문제도 자주 나오고 있네요. 정률법, 정액법. 정률법은 미상각 잔액 곱하기 정률. 이 미상각 잔액을 좀 더 자세히 분해해보면 취득 원가에서 그동안 감가상각한 금액의 누계액을 뺀 게 미상각 잔액입니다. 거기다 정률. 그 다음에 정액법은 취득 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1 또는 나누기 내용연수.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들은 세금이죠. 취득할 때 내는 게 아니니까 유지와 관련된 제세 공과금으로 단기 비용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뭐 재산세 이런 것들은 재산세가 아니라 취득세,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것은 자산을 원가에 더하시고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자산의 예상 조업도 또는 예상 생산량 대비 실제 얼마가 생산이 됐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이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건물을 새로 짓기 위해서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건물의 장부가액을 완전히 다 제거시키시고 차이를 처분 손실에 반영하시고, 그러니까 자산의 취득 원가 빼고 상각 누계액 빼고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철거 비용은 전액 단기에 비용 처리해라. 이게 이제 실기에 나오면 유형자산인 건물을 취득 원가를 빼고 감가상각 누계액 빼고 철거비가 현금으로 이렇게 나갔다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렇게 하라는 문제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해설은 이제 지문에 나왔던 것 중에 설명입니다.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 원가로 측정하고 현물 출자, 그 다음에 증여, 그 다음 무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그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합니다. 유형자산을 취득하는데 현물 출자라는 얘기는 주식 주고 내가 출자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이렇게. 또는 증여받았다. 무상으로 받았다. 그럼 이것의 취득원가를 뭘로 할 거냐? 공정가치로 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를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지 가치의 차이, 요거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합니다. 이런 것들도 실기 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죠. 단기 매매증권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치고 액면가 50만 원짜리인데 시가 60만 원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적어야 되니까 60으로 적고 그 시가와 즉 시가라는 얘기는 여기 현재 가치와 매입했던 금액과의 차이는 그 자산을 뭘 샀느냐에 따라서 그 자산이 차량이면 차량 운반고의 취득원가를 증가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편 봅시다. 무형자산이란 재화의 생산이나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에 사용할 목적으로 기업이 갖고 있으며 물리적인 형체가 없지만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무형자산의 뜻이겠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 중에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내용 연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상각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은 아직 취득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사례로 보면 산업재산권, 저작권, 개발비 등과 그 다음에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영업권도 무형자산입니다. 자, 해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산의 창출 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일반기업회계 기준 11장의 문단 17에 있는 얘기입니다.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하고 그래서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건 다 비용, 개발단계에서 발생한 것 중에서 인식기준에 적합하면 이제 그때 자산으로 기록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해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다 연구 단계에서 발생하는 걸로 보고 비용 처리해라 라는 얘기네요. 본서 공부하실 때 다 들어본 얘기죠.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정리하자는 얘기입니다. 무형자산을 최초로 인식할 때는 원가로 측정합니다.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재화의 매출이나 용역 수익, 원가 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이 지문 한 번씩만 들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만 골라내는 정도가 되겠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무형자산이 꽤 객관식에서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 실기에서는 거의 무형자산이 출제가 안 되는데 이론 면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상각 대상 금액은 그 자산의 추정 내용 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해서 비용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감가상각한다는 얘기겠죠. 무형자산의 상각 기간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고 있는 관계 법령이나 또는 계약에 정해지지 않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해라. 그 다음에 해설에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 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 연수 동안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쓸 수 있는데 이런 방법에는 유형자산하고 똑같이 정액법, 체감잔액법, 연수학계법, 생산량 비례법 등이 있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형태네요.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재무상태표상의 표시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는 방법이 있고 상각비인데 또는 유형자산처럼 감가상각 누계액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실기할 때는 그냥 무형자산을 직접 차감하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상 감가상각 누계액을 무형자산 밑에는 이 코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해설 볼게요.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아까 봤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주 나오죠. 출제가 됩니다. 자주. 경제적인 효익이 소비되는 형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 그런데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정액법이라고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객관식에 지금 자본이 아니라 무형자산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걸 보면서 출제된 문제들이 어떤 형태인지를 좀 예측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본편에서는 이제 주로 보면 이름들을 물어봅니다. 이게 자본잉여금인지 뭔지 이렇게 물어보는 형태가 많네요.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 2.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자본 항목 중에서. 그리고 나머지가 영업의 비용들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었나 봐요. 영업의 비용 또는 뭐 수익이.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은 영업의 수익.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 유형자산 처분 손실도 영업의 비용.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또는 손실은 자본 항목입니다. 그 중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자, 또 나왔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의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익, 해외 사업 환산 손익,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냥 요거 하나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본 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으로 보아서 자본 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러면 이게 자본금일 거고, 또는 자본의 가감 성격으로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을 자본조정이라고 합니다. 자, 갈 데가 없다. 자본거래이긴 한데,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선택권, 출자 전환 채무, 뭐 이런 거 흔히 볼 수 없었던 거죠. 감자 차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게 자본 조정 항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잉여금은 자본거래에 따라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 따라 이익잉여금. 그러니까 자본거래이면
그러니까 잉여금은 남았다는 얘기니까 자본거래를 통해서 남으면 자본잉여금, 손익거래, 즉 영업활동을 통해서 남으면 이익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본잉여금은 증자, 감자 등 주주와의 자본거래에서 발생해서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 그러니까 잉여금이겠죠.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이익잉여금 중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갖다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하게 되고 주식이 늘어났으니까 자본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항목들 보니까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자본잉여금입니다. 자본거래에서 이익 난 거. 그 다음에 반대로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은 자본거래인데 이익 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 자본조정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주식 자본조정 항목 맞고요. 나머지는 자본잉여금이다. 그래서 지금 주로 자본에서는 이게 자본잉여금인지 자본조정 항목인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많다. 그다음 자기주식 처분 이익은 자본잉여금, 나머지는 뭐 영업의 수익이 나왔던 문제도 있고,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한다. 나머지는 자본잉여금이다. 그래서 자본편에서는 자본금은 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니까 나올 리가 없고, 자본잉여금이 뭐예요?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를 통해서 이익이니까 첫 번째가 자기주식 처분이익, 제일 먼저는 이거지.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이익, 감자차익. 그 반대, 손해난 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싸게 발행한 거,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 이런 것들이 다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 틀과 관련된 계산 문제들 보시면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네요. 이제 지문에 숫자들 이렇게 다 이름 줬겠죠. 기초상품 재고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 아무 일이 없으면 기말상품 재고가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거기다가 뭘 하나를 추가해줬나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가 있으면 단기 매입액에서 뺀다. 이 틀을 갖고 숫자 찾아서 계산하는 문제.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문제.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인데, 여기서 보니까 출발을 쭉 보니까 매출 원가를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출액을 줄 테니까 요거 계산해서 빼서 매출 총이익을 구하라는 문제. 자, 매출 원가는 기초상품 재고, 단기상품 매입,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인데, 여기 매입 환출 및 애누리를 이렇게 매입 할인도 있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도 있고, 하나가 더 있네요, 얘보다.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및 애누리, 매입 할인이 총 매입액에서 빼는 문제. 그래서 매출 원가를 계산하신 다음에 순매출액, 순매출액도 마찬가지죠. 매출액에서 매출 환인 및 애누리가 있으면 빼는 거죠. 그래서 순매출액을 계산해서 상품 매출 원가를 빼면 이게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는 구조다라는 계산 문제도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산식은 다 암기하고 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을 계산하는 구조. 그래서 지문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뭐가 있는지, 종업원의 급여, 상거래 채권의 대손상각비 이런 것들이 판매비와 관리비다. 그래서 매출 총이익에서 저 두 개를 빼서, 판매비와 관리비 저 두 개를 빼서 영업이익을 계산해라 하는 문제였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상거래 채권 이외의 대손상각비 있죠. 상거래 채권이 매출 채권이 아니라 기타의 뭐 단기 대여금이 대손이 일어났다. 그때 쓰는 이름은 기타의 대손상각비고, 그것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 기부금도 영업의 비용. 그 다음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는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을 더하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비용 차감정 순손익이라고 전체 손익계산서 큰 틀 다 암기하고 계시면 되겠네요. 혹시 암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암기하시고 잘 생각이 안 난다 그러면 곧바로 그냥 프로그램에 있는 메뉴를 좀 이용하셔도 되겠죠. 프로그램에 손익계산서 열어보면 그 구조가 다 보일 거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라고 알려주는 사람도 있던데 그냥 다 외워야 되겠죠. 자, 이어서 원가회계편에 출제된 문제들을 요약 정리한 걸 보겠습니다. 자, 준변동 원가에 대한 설명이다. 준변동 원가가 뭐예요? 변동 원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원래는 변동 원가인데 고정비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고정비를 깔고 있고 이렇게 생긴 것이 준변동 원가예요. 이제 준고정비, 준변동비를 헷갈리실 때는 준자를 빼고 변동비야. 일단 변동비가 이런 거잖아. 근데 고정의 성격을 갖고 있구나. 자, 그런 설명이 있었고, 기본 요금이 사용량에, 이게 이제 기본 요금이고,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이 부과되는 전화 요금이 이런 것에 해당한다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합한 걸 보고 우리는 기초 원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합한 걸 보고 가공 원가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틀이죠. 그 다음에 기회 원가, 기회 비용.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합니다. 즉, 여러 대체안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 그것이 기회 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원가의 분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출제된 거죠. 통제 가능성에 따라서 통제가 가능한 원가, 통제가 불가능한 원가로 분류합니다. 통제 가능 원가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원가, 주로 재료비, 노무비, 광고비 등. 광고비가 비싸면 내가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예정 원가라는 표현 자주 출제 안 됐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사전에 계산에 의해서 산출된 원가로서 견적 원가 또는 추정 원가라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적 원가는 다른 말로 취득 원가라고 합니다. 처음에 샀을 때의 원가. 그 다음에 관련 원가 자주 나오네요. 경영자의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원가인데 고려 중인 여러 가지 대체안 간의 차이가 있는 미래의 원가를 관련 원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매몰 원가는 과거의 의사결정으로부터 이미 발생한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 없는 원가. 요거는 의사결정에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 안 지워진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합쳐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 간접 원가에는 재료비, 노무비 뺀 거니까 전력비, 공장 임차료 이런 거 합쳐서 제조 간접 원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초 제품 재고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이 매출 원가입니다. 그래서 숫자 다 줄 테니까 여기 가운데 이빨을 하나 찾아서 끼워라. 이런 형태의 계산 문제. 그것의 전체 틀이 이거죠, 이제. 요걸 가지고 어디에 숫자를 주고 어디를 안 주고 어디까지를 구하게 할 것이냐가 이 문제의 전체 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더해서 제조 간접비를 더해서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하고, 거기다가 기초 제공품하고 기말 제공품을 더하고 빼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 거기다가 기초 제품 더하고 기말 제품 빼면 매출 원가가 되고, 그런 구조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조 간접비 예정 배부하는 쪽에서 나온 문제 틀을 보면, 자, 예정 배부를 한 금액이 있는데 과대하게 배부했다. 예정이 커. 그러니까 예정 배부 금액에서 과대 배부한 걸 뺀 게 실제 발생액이니까 실제 발생액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실제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인 기계 작업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게 예정 배부액. 그리고 과대하게 배부했다니까 빼. 그러면 이게 실제 발생액이다라는 계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조 부분의 원가를 제조 부분으로 이렇게 떠넘기는 게 직접 배분, 단계 배분, 상호 배분, 이 세 가지 방법 들어보신 적 있죠.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보조 부분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 그리고 실제 발생한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보조 부문 상호 간에 배분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 가장 복잡한 방법. 그리고 계산의 난이도, 정확도, 그러니까 가장 복잡한 게 상호, 가장 단순한 게 직접,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게 단계 배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종합원가 계산과 개별원가 계산의 뜻, 차이를 물어보는 문제. 개별원가 계산은 제품의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고,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이 사용되는 산업은 기계 제작, 조선, 건설.
그 다음에 단일 종류의 제품을 연속 생산, 대량 생산하는 것은 종합원가 계산. 그 다음에 종합원가 계산이란 연속 생산 형태 기업에서 채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으로 일정한 원가 계산 기간별로 발생한 원가를 제조업 공정별로 구분해서 집계합니다. 개별은 작업별로 집계하고 그런 차이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으로 자주는 아니지만 공손에 대한 얘기도 나오네. 공손품이란 품질이나 규격이 회사에서 정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으로서 다시 작업을 해도 양품이 될 수 없는 것. 반면에 불량품은 만들다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약간의 하자가 있는 거는 재작업을 해서 양품이 될 수도 있는 거를 우리는 불량품이라고 하고, 공손품은 불합격인데 다시 재작업을 해도 양품이 될 수 없는, 완전히 갖다 버려야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손원가, 정상공손이란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손으로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원가의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공손은,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공손은 효율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막을 수 있었던 거니까 그것이 발생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라. 그러니까 1년 하루에 제품을 한 수십 개, 수천 개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나 정도가 생긴다. 이런 것들은 정상 공손이라고 보는 거고,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가지고 또는 직원의 실수로 무대기로 막 기계 다 끼어버렸다. 이런 것은 이제 정상 공손이라고 볼 수 없겠죠. 비정상 공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손을 계산하는 문제를 잘 보면 이것도 출제가 가끔 되는데 주로 세무 2급에서 많이 나오고 회계 1급은 가끔. 보세요. 기초 제공품이 있었고 단기에 새로 착수를 했습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기말에 남아있는 것을 뺀 나머지가 완성이 됐을 텐데 완성된 숫자가 약간 부족해. 왜냐하면 공손품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계산 구조가 이래요. 요거 없으면 기초, 단기 착수, 마이너스 기말 제공품이면 완성됐을 거야. 근데 이게 덜 만들어졌어. 뭐가 생겼어? 공손품이 생겼다 해서 이 공손품의 수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정상 공손 수량은 완성품의 5%라고 가정한대요. 그러면 완성된 수량이 1000개니까 5%가 50개가 정상 공손이다. 공손 전체 200개 중에. 그러면 나머지 150개가 비정상 공손이다. 라는 계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시키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방금 보셨죠? 그것도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자, 이어서 부가가시세 편의 요약 정리를 보겠습니다. 부가가시세 과세 대상은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공급,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은 사업자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청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한테 사업자 등록한 걸로 보겠다. 그 다음에 사업자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서에 정정신고서 쓰고 사업자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해라 라는 얘기네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합계가 각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을 초과한다. 그러면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 과세자는 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이 생기지만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부가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사업자는 영리 목적이든 비영리든 상관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납세 의무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포기. 면세포기를 신고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시세를 면제받지 못하고 과세사업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토지의 임대에 약사가 공급하는 일반 의약품은 과세입니다. 토지의 공급은 면세인데 임대는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면세 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분 면세에 해당합니다. 완전 면세는
영세율이고, 그 다음에 면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면세를 포기했다는 얘기는 과세사업자니까. 자, 그 다음에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통째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통째로 넘기면 이걸 공급으로 보게 되면 나라 입장에서는 세수에 실익이 없죠. 매출자한테서 부가세를 걷어다가 매입자한테 이렇게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사업의 포괄 양도 양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자주 출제되는 것들이죠.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이렇게 길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짧게 재화를 담보 제공하는 것, 법률에 따라 조세를 물납하는 것, 법률에 따른 공매, 경매, 그 다음에 법률에 따른 수용,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세부적인 내용,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따라 물납하는 거 공고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그냥 아무 말이 없이 공매, 경매 이렇게 나오면 이건 공급이에요. 사적인 사람들까지 하는 거. 근데 앞에 무슨 법이 붙으면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법률에 따라서 수용, 또 지문에 길게 나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수용 대상 재화의 소유자가 수용된 재화에 대한 대가를 받아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팔고 싶어 파는 게 아니라 공익을 목적으로 위해서 수용을 당하는 거니까. 자주 나오는 거니까 봐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세 과세 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 가격, 즉 물건값, 거기다가 관세 더하고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를 모두 다 합친 것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전세금,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의 공급 시기는 예정신고기간 종료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합니다. 저희가 1기, 2기, 여기가 예정, 여기가 예정이면 간주 임대료라는 얘기는 보증금에 대해서 일정한 이자율을 곱해서 임대료가 있다고 보니까 이것을 그럼 공급 시기를 언제를 봐야 되냐? 그냥 이거 끝나는 날로 하는 거야. 여기가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 3월 31일이 공급 시기다. 만약 이쪽 거는 과세 기간 종료일 6월 30일이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시기를. 그 다음에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공급가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합니다. 내 물건 팔고 돈을 받으면 그 금전일 텐데 금전 이외의 대가로 이걸 주고 냉장고를 받거나 이걸 주고 세탁기를 받거나 서로 가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통일을 시키려면 내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로 합니다. 다음 폐업 시 잔존 재화의 경우는 폐업한 날이 공급 시기입니다. 폐업한 날. 그 다음에 자동 판매기를 통해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의 납세지는 업무의 총괄 장소입니다. 자판기가 있는 곳이 아니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소 공급이 의제되는 재화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보통의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로 공급이 의제된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번호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출제 문제가 세금 계산서상의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숫자를, 아니, 글씨를 다 외워도 되고, 세금 계산서 그림 잠깐 보면, 여기가 공급자, 받는 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필요해. 나머지 다 필요 없어. 나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렇게. 공급하는 사람은 등록번호, 상호, 성명. 이렇게. 받는 자는 등록번호, 그리고 가운데가, 여기 있죠. 여기 가운데 여기 날짜가 작성연월일이야. 요 밑에 있는 게 공급연월일이야.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작성연월일, 여기가 공급가의 세. 그 다음에 항공기, 우등고속, 전세버스, 뭘 얘기하는지 알겠죠? 과세란 얘기입니다. 항공기, 우등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정선박,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 운송 용역은 과세.
나머지 뭐 시내버스, 면세. 자, 그 다음에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수입자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세관장이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 나한테 발행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래처별로 1여월에 한 달의 공급가격을 합쳐서 해당 달의 말일을 1월 달 한 달 거를 1월 31일자로 발행을 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일자로 해서 그 다음 영세율 적용 대상 중에서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재화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자, 영세율인데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것은 나도 국내 사업자고 상대방도 국내 사업자야.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으로 직접 수출하는 것은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의 예시도 잘 나오네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부가세 신고하라는 얘기예요. 세금 계산서 끊을 때 저 금액을 합쳐서 끊어라.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에 이자 상당에 원래 그냥 현찰로 받으면 100만 원일 텐데 이거를 뭐 한 36개월 할부로 받아가지고 합쳐진 금액이 2만 원이 더 있어. 그러면 요 돈을 딸랑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요 전체 금액을 세금 계산서를 끊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대가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도 있다면 이것도 합쳐라. 그러니까 얘도 예를 들면 운송비 보면 내 물건이 원래 가격이 100만 원인데 100에 팔면 돼.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운반을 해줘야 돼. 그래서 내가 운반비를 별도로 받기로 했다. 그게 2만 원이야. 그러면 요것만 세금 계산서 끊고 요걸 따로 돈만 딸랑 받을 게 아니라 합쳐서 끊어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가의 일부로 받는 거예요. 운송비, 포장비, 하역비를 대가 일부로 따로 받는다면 과세표준에 포함시킵니다. 그다음에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즉 매입세액이죠. 그게 납부세액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썼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할 거야. 사용했거나 사용될 재화를 사왔다. 그러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런 뜻이고 도서 및 도서 대용 용역의 공급은 부가세 면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갑자기 또 안 닦아지려고 그러냐? 자, 총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을 다 빼주는 게 과세표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 지문에 매출액 있고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렇게 다 알려줬겠죠?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잡아서 빼면 되는데 빼지 않는 것들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를 받았어요. 이것은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그냥 돈만 받으면 돼. 그래서 매출액에다 여기다 가산하는 게 아니야. 연체이자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내가 장려금을 줬어. 돈으로.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금액을 뭐 대손금이 발생해서 그렇다고 해서 나의 과세표준에서 빼버리는 게 아니다. 총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줬다고 해서 뺀다는 얘기는 이런 거잖아. 장려금을 주면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끊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수가 없지. 그다음 대손이 일어났다고 마이너스 끊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대손세 공제를 받으면 돼. 그래서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더하는 게 아니고 장려금이나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빼는 게 아니다. 전산세무회계 1급 파이널 특강 실무시험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시험의 전체 문제는 6개 문제로 기초정보관리,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 계정과목 및 저료 등록.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전기분 재무제표, 그 다음에 일반전표 6개, 18점, 메인 매출 6개, 18점,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은 여기 내용 알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얘도 요 3개제는 다 같은 구조죠. 다 일반 전표도 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메인 매출이 좀 특이한 거고, 그 나머지 장부조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에 제일 먼저 회사 등록, 거래처 등록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이 재무상태표, 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서로 연결고리를 찾는 거. 그걸 이제 가장 쉽게 설명해 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원가명세서예요. 원가명세서가 원재료비부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얘 결과가 이거거든요. 단기제품 제조 원가야.
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손익계산서에 어디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기로 이렇게 딱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표시해 놨잖아요. 그래서 제조 원가 명세서의 결과값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의 매출 원가 계산 구조에 여기 가운데 얘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손익계산서에 있는 이 마지막 이 결과인 단기 순이익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여기 위쪽에 단기 순이익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단기 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있는 여기 재무상태표가 아니라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밑에 게 아니라 여기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의 제일 밑에 있는 375번 얘와 똑같아야 된다. 왜 여기 위에가 똑같아야 되냐면 예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한 후니까 밑에 거였는데 재무상태표에는 이익잉여금의 처분 전에 재무상태를 보고 하라고 하니까 요 윗머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암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여기 제조 원가 명세서의 결과인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손익계산서의 가운데 매출 원가, 제품 매출 원가의 가운데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걸 보고 고쳐야 돼.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은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여기로 똑같아야 되고 잉여금 처분 계산서의 꼭대기 미처분은 여기하고 똑같아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 틀인데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얘가 문제인 거지. 얘 세 개. 이 재고자산을 여기는 다 기말이에요. 재무상태표가 기말 상태를 보고하는 거니까 기말 제품,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이고 이 원재료하고 제공품은 제조 원가 명세서에 자동으로 뿌려 기말 원재료, 기말 제공품. 그래서 여기서 입력이 안 돼. 저기서 끌고 와야 된다. 이게 프로그램 특성인 거야.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제품은 손익계산서의 기말 제품이에요. 기초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자동으로 뿌려. 그래서 이것의 특성 때문에 원래라면 1번 제조원가, 손익계산서, 잉여금, 재무상태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뭘 먼저 해야 된다? 재무상태표에 있는 얘를 먼저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게 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서 이렇게 끌고 오니까 여기서 직접 입력을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구조만 찾아서 정리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이 문제가 여기를 고쳐라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요. 형태를 보면 여기를 고치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너무 길어? 그러면 여기를 고치고 이렇게 가게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틀이에요. 이해되셨죠? 연결고리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전표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여기서 뭐 붕괴를 다 설명하는 건 아니고 내용 잘 보고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약소금이 있습니다.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은행에서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하고 통장에 들어와요. 매각거래. 받으러 오면 빼고 그때 쓰는 이름이 뭐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건 잘 외우던데 이걸 잘 못 외우시더라고. 뭐 할인료 이렇게 찾으면 안 돼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배서양도. 배서양도란 얘기는 외상 매출금을 없어지고 배서양도는 아니다. 외상 매출금을 서창상사가 보유하고 있던 약소금을 배서양도합니다. 배서양도 받았네요. 배서양도 했으면 받으러이 나갈 텐데 나의 외상 매출금이 없어지고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어음, 배서양도 받은 어음, 받으러옴. 내가 배서양도 했다면 나의 받으러움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맞는데 그러겠죠? 똑같은 얘기네. 문제를 조금 잘못 골랐다. 자, 그 다음에 외화거래. 자, 11월 1일에 제품을 판매한 제품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2,000달러입니다. 그럼 이제 11월 1일에 환율이 곱해가지고 여기 2,000달러가 외상 매출금으로 잡혀 있을 겁니다. 220만원. 근데 오늘 회수합니다. 즉시 원화로 환산합니다. 오늘 환율이 1,150원입니다. 그리고 2,000달러가 1,150원에 곱해서 돈이 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때 벌어진 차이가 외환 차익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 다음에 미수금.
기계장치 구입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구입으로 인해서 부가세 이기 예정신고 기간에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돌려받나 봅니다. 환급금이 미수금으로 처리가 돼 있대요. 못 받은 걸로. 그래서 미수금으로 처리된 거 빼고 돈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네. 내용은 장황하지만 결과는 간단합니다. 그다음에 가지급금. 출장을 갔을 때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놨습니다. 실제 여비하고 증빙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돈 줬고 가지급금 처리했으니까 가지급금 빼고 여비교통비, 그 다음에 잔액은 현금 회수. 이거는 뭐 회계 2급이나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다음에 선납세금 문제. 정기예금 5천만 원이 만기가 돼서 예금 이자에 대한 원천 징수를 차감한 돈이 들어와요. 내가 원천 징수를 하면 예수금이고 직원 급여 줄 때 내가 원천 징수를 당하는 입장이에요. 그때 쓰는 이름이 선납세금입니다.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내용 보시면 뭐라고 이렇게 영수증이 쭉 입금증이 써 있잖아요. 잘 보면 내용은 이래요. 원금이 5천만 원짜리고 이자가 50이 생겼어. 그럼 특별한 일이 없으면 돈 5천만 원에 50만 원을 받으면 돼요. 그런데 은행에서 나한테 줄 때 세금을 띄어. 그런데 그 총 세액이 7만 7천 원이래. 내역을 보니까 소득세, 법인세겠죠? 법인세, 지방소득세 합쳐서 조금 틀렸다. 여기 지울게. 여기 7천 원에서 7만 7천 원. 그래서 결국은 7만 7천 원을 뺀 5,050만 원을 받아야 될 텐데 7만 7천 원을 뺀 요만큼만 받게 되는 거야. 그 차이가 뭐냐? 그게 선납세금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문제를 분개하실 때는 자, 원금 없어지잖아요. 이자 생겼잖아. 이렇게 하고 이만큼밖에 안 들어와요. 이게 보통 예금이야. 그럼 나머지가 뭐야? 법인세를 미리 낸 거야. 그래서 선납세금이라고 한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여기가 조금 오타가 났네요. 여기가 7만 7천 원이면 안 되지. 여기가 7천 원, 7만 원 합쳐서 7만 7천 원. 이렇게. 그 다음 매출채권 대손 발생 문제. 자, 그래서 파산으로 외상 매출금 18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게 돼서 대손 처리합니다. 외상 매출금 뺍니다. 그러면 충당금이 얼마 있는지 봐야 되겠죠? 충당금이 32만 원 있습니다. 나머지가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 그 다음에 기타 채권의 대손 마찬가지죠. 단기 대여금 못 받게 됐어요? 충당금 찾았습니다. 그 충당금은 이 단기 대여금에 있는 충당금을 쓰는 거예요. 얘가 지금 114번이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거. 그리고 그때의 비용은 대손상각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각비, 영업의 비용이라는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출채권 대손은 대손상각비, 기타채권은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 다음에 이제 대손금 회수하면 돈 받고 충당금을 회복시키는 문제. 그 다음에 재고자산 취득원가. 월재료 수입했고 관세하고 통관 수수료 모두 다 원재료에다가 더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타개정 대체. 원재료 원가를 제거합니다. 55만 원짜리를 뺍니다. 그리고 반드시 적요를 걸어야 원재료비가 늘지 않도록 하고 어디 있었냐면 기계를 고치는 데 썼어요. 수선비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문제. 얘가 이제 여러분 급수에서는 좀 어렵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잘 보면 뭐 어렵지는 않은데요. 매도 가능 증권을 내다 팝니다. 자, 그래서 전기 말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서 잘 처리했어요. 잘 보니까 처분은 2,900에 팔고 전기 말 공정가치가 2,800이고 처음에 샀을 때 2,400이야. 그럼 처음에 샀을 때 2,400인데 2,800이 됐으니까 40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긴 겁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잡혀 있어요. 기타 포괄손이 누계에게 이익이. 그리고 오늘 이거를 2,800을 2,900에 파니까 자, 일단 매도 가능 증권 2,800에 잡혀 있는 거 빼고 돈 2,900을 받는 걸 알 거야.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저 둘 차이가 처분 이익일 텐데 뭐가 존재하죠?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오른쪽에 잡았던 것을 요렇게 빼줘야 돼. 그래서 이익이
100이 생기는 게 아니라 앞전에 평가 이익으로 잡아놨던 400까지 합친 500이 처분 이익이 되도록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매도가능증권 평가 이익 손실은 플러스 났다가 마이너스 났다가 이렇게 계속 갖고 있다가 내다 팔 때 처분 손익에 바로 반영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작년도에 평가 이익이 났을 때 수익을 안 잡았다는 얘기야. 그냥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이렇게 잡아놨어. 400이 이익이 났는데, 그리고 내다 파니까 이익이 이제 처분 이익이 500이 생기도록 회계 처리하라,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렵게 나오면 이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깨끗하게 좀 지워버릴게요. 이해되셨죠? 여기 평가 이익 존재했다. 처분 이익, 이거 빼고, 요거 돈 받고, 그리고 여기 평가 이익 잡혔던 거, 자본의 플러스 항목 빼고 나머지가 처분 이익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이면, 이거 외울 때 확정급여형이면 퇴직급여였으면 좋겠는데,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일 때, 확정기여형이 퇴직급여,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 이렇게 이름이 서로 바뀌어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기여형이죠. 퇴직급여. 확정급여형 나오면 퇴직연금 운용자산. 기여형이면 급여, 급여형이면 급여였으면 좋겠지만 아니다. 급여가 퇴직연금 운용자산.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의 지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말하는 거죠. 자, 인건비가 1,500이 들었는데 건물을 증축공사하는데 이것이 자본적 지출이래요. 그럼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건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 예수금 같은 거 안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 자본적 지출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 자산 중에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지급합니다. 도래에서 임차 보증금 중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예금에서 나갑니다. 보통예금이 나간 걸 알겠고, 사무실 이전하기 위해서 체결한 건물 임대차 계약의 잔금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임차 보증금 500만 원 중에서 계약금을 먼저 줬다는 얘기는 선급금이 있었다는 얘기니까, 오늘 임차 보증금을 주는데 계약금을 먼저 줬고 선급금 빼고 나머지가 통장에서 나간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되겠네요. 임차 보증금.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부채 쪽에 외상 매입금 3,300만 원의 일부를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나머지는 보통예금. 전자어음 그림 나왔고,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없어지면 되겠죠. 부채 저쪽에 없애고 지급어음, 보통예금 이렇게 빼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미지급금, 제품 홍보물 제작 비용이 카드로 결제했죠. 그러니까 미지급금, 광고 선전비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금, 급여 지급할 때 받아놓는 예수금. 자, 이렇게 문제, 이런 걸 보면 어려워하시던데, 이런 거예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는데, 이제 현금이 이만큼 나가는 거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총 54 중에 절반이 직원 거야. 직원 거는 무조건 예수금인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직원한테 원천 징수할 때 급여하고 예수금 이렇게 해놨잖아요. 이 예수금 속에는 국민연금도 들어있고 건강보험도 들어있고 하여간 직원 부담분은 다 예수금인 거야, 이미. 그래서 절반이 예수금에서 이렇게 빼면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를 세금과 공과를 하라는데 이게 제조부와 관리부가 따로 있으니까 제조부는 500번대, 관리부는 800번대, 이렇게 두 개만 쪼개면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건 간에 직원 부담분은 무조건 예수금에 감소 처리하고 나머지 거를 세금과 공과로 하세요. 또는 뭐 복리후생비로 하세요. 그러면 500번과 800번을 나눠서 처리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편에서 주식 발행하는 문제네요. 자,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제일 붕괴는 이 순서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첫 번째, 자본금은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로 적습니다. 자, 발행가 놔두고, 액면가 5,000원짜리죠.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적어요. 만주 5천만 원. 두 번째, 돈 받은 내역을 쓰는데 여기는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입니다. 발행가죠? 6천만 원. 그리고 아무 일이 없으면 비싸게 발행했으면 주식 발행 초과금, 싸게 발행했으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에요. 그래서 아무 일이 없으면 곧바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길 건데 단 뭐가 존재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해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쪽에 생깁니다. 싸게 발행했을 때.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걸 먼저 다 상계를 시켜야 돼. 이렇게. 그래도 남냐?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에게는 좀 어렵게 낸다고 낸 문제인데 이런 것들 자주 보여요. 그냥 아무 일이 없었을 때에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 주식 발행 초과금. 근데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존재한다니까 그럼 부대를 크하다 끄집어 당겨서 없애. 이렇게 형태. 그걸 뭐 반대로 낼 수도 있죠. 주식을 좀 싸게 발행해.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5천, 발행가 곱하기 주식수 4천이면 얘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야. 근데 주식 발행 초과금이 존재해. 그럼 그거 같았어. 그래도 남아? 그러면 그때 생긴더라. 출제 유형은 언제든지. 근데 틀은 똑같은 거예요.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자본 조정에서 자기 주식을 처분하는 문제네요. 자, 자기 주식을 회계 처리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좋아.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라 자본 항목 중에 차감 항목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주식이 생길 때 이쪽에 생겨, 이쪽에. 생길 때. 그래서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주식은 유가증권처럼 자기 주식은 사면 왼쪽, 나가면 오른쪽.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편합니다. 원칙적으로 설명을 하면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왜 차변이냐면 자본의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차변인 거야. 자, 그렇다 치고 사올 때 왼쪽, 나가면 오른쪽 이렇게 하시면 돼. 자산처럼 취급하자 이런 얘기지. 회계 처리할 때. 자, 자기 주식이 300주가 나가는데 액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취득했을 때 얼마를 주고 샀느냐가 중요하죠. 1,500원 주고 300주를 샀어요. 그러니까 45만 원짜리가 날라가. 돈 받아. 300주 1,300원, 39만 원. 나가는 것보다 들어오는 게 돈이 작네.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말은 만약에 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면 그거 갖다 쓰고 그래도 부족하면 손실. 요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출 할인 볼게요. 외상 매출금 1,000만 원을 약정 기일보다 10일 빠르게 회수해서 3% 할인해 줍니다. 자,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죠. 없어지고 돈 받는데 매출하고 깎아주는 거니까 매출 할인. 자, 우리가 404번이 제품 매출을 하고 있으니까 제품 매출에서 할인하는 것은 그 두 번째 아래에 있는 번호 옆에 관계에 제품 매출이라고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운반비, 이제 이름만 보면 되는 것들이네요. 내다 팔면서 발생하는 운반비는 판매비와 관리비고 사오면서 발생하는 건 자산의 원가에 더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네요. 이게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면 여기 안 있겠죠. 이제 간이과세자로부터 직원 간신용 토스트를 샀어요. 그럼 뭐라고 하냐? 공장이니까 500번대에 복리후생비, 카드냐? 현금이죠. 현금.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채무 면제이익, 빚을 면제받았다.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잔액 1,950만 원에 대해서 채무를 면제받았어요. 차입금이 단기 차입금으로 잡혀있대. 부채가 없어지고 돈 안 줬죠? 채무 면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해 손실, 흔하지 않게 나오는 건데 제품 720만 원이 화재로 소실됐습니다. 제품 날라갔죠? 판 게 아니잖아. 판매 과정 이외에 다른 용도로 없어졌기 때문에 적요를 반드시 걸어줘야 되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건 간에 무조건 재해 손실로 처리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그냥 그때 보험금 수익 처리하는 겁니다. 자, 가끔 나오는 기부금, 불우이웃기성금, 기부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매입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설명할 텐데요. 화면이 좀 밝아서 잘 안 보일 건데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뭘 먼저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매입매출 전표에 문제가 6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걸 보면 이렇게 하더라고. 문제 1번부터 2번, 3번, 4번, 5번,
6번 각각의 유형들이 출제가 될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문제 6개를 하나씩 풀 게 아니고 제일 먼저 뭘 고르냐면 여기에 보면 프로그램에다가 날짜 치고 여기 유형 자리에 가면 이렇게 유형이 보이잖아요. 매출 유형이 있고 매입 유형이 있습니다. 요거를 문제 1번을 딱 읽고 아 매출이구나. 그러면 유형이 아 얘는 11번 과세네. 이렇게 써놔요. 문제 바로 옆에다가. 2번은 아 매입인데 51번 과세구나. 3번은 카드 과세구나. 58번 매입 중에 이렇게 6개를 먼저 다 적습니다. 그 이유는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유형을 생각하려면 피곤하니까 처음부터 붕괴의 유형만 고르면 거의 문제는 80% 이상 다 맞추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잖아. 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어려운 거지 뭐 거래처 그린 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문제 하나씩 유형을 고를 게 아니라 문제 전부 다의 유형을 싹 다 적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문제 5번에 유형을 모르겠다. 이런 문제는 틀린 거야. 아예 시작부터 하지를 말아야 돼. 그래서 문제 풀 때 하나씩 푸는 게 아니라 문제 1번에 여기 딱 커서 갖다 놓고 이건 매출이고 유형 몇 번, 이거 매입이고 유형 몇 번을 문제지에다 다 적고 그 다음부터 이제 입력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뭐만 고민하면 돼요. 뭐 공급가액 세액만 잘 찾아서 하면 되고 거래처를 잘 고르면 되고 붕괴 잘하면 되고 그러면 거의 다 맞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장 핵심은 요것을 찾아내느냐 못 찾아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한꺼번에 시작할 때 모두 다 적고 출발하시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하나씩 할 게 아니라 과세 유형을 빨리빨리 다 적어놓으라고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 유형 찾기입니다. 봅시다.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매출하고 있죠. 그럼 매출 쪽에서 찾아야 되겠지. 그리고 세금 계산서라고 나왔죠. 전자세금 계산서. 그럼 뭐야? 유형 11번이잖아. 과세야. 그리고 이제 유형 다 적어놓고 붕괴만 잘 하시면 돼. 숫자를 입력할지 모르는 사람 없겠지. 금액을 보니까 여기 금액이 1,000에 100만 원짜리니까 그걸 입력했을 겁니다. 그 결제수단만 이제 나중에 잘 고민하시면 돼. 1,000만 원은 서도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배에서 양도 받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팔았냐? 내가 동도 유통의 제품을 팔았어요. 근데 얘가 서도한테서 갖고 있던 거 나한테 줘. 그럼 나는 받으러 음이야. 그리고 나머지는 다음 달에 받기로 했어요. 그럼 뭐야? 외상이란 얘기지. 그래서 유형 골라서 11번 제품 11번 하고 유형만 잘 골라놓으면 이제 나중에 고민해야 될 거는 이쪽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공급가액, 세액에 거래처명, 전자 여부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이해되셨죠? 그런 형태로 진행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과세인데 답이 위에 써있긴 하지만 이걸 보고 찾아내야 돼. 자, 차량 운반고를 팔고 있죠? 팔았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나왔다. 부가세 별도란 얘기는 10%란 얘기입니다. 그럼 11번이야. 그래서 유형 11번으로 유형 자산을 내다 파는 붕괴가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형 고르고 숫자를 다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 붕괴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차량 운반구의 취득 원가를 제거합니다. 요것만 붕괴 순서 잘 지키시면 돼. 취득 원가 제거하고 두 번째에 그것의 감가상각 누계획을 제거합니다. 자, 이건 이미 떠 있고 그리고 나서 돈 받습니다. 돈 받은 내역만 여기다 잘 찾으면 돼. 봤더니 돈은 얼마 받냐? 1,250만 원인데 보통예금에 들어왔어요. 보통예금에 1,250에 부가세 합쳐진 금액이 들어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양쪽을 이렇게 채우면 돼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이야. 세 번째 돈 받은 내역을 쓰고 마지막에 양쪽을 채운다. 첫 번째 취득 원가 제거, 두 번째 상각 누계획 제거, 세 번째 돈 받은 내역 적고 그리고 양쪽을 채운다. 돈 받은 내역이 부가세가 합쳐진 금액이에요. 그 순서만 잘 지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전표에 나오면 순서 똑같죠. 다만 뭐가 없어요.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없는 거 금액이겠지. 그냥 1,250이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을 뭐 했냐? 판매했죠. 팔고 있어. 매출 쪽에 찾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부가세 별도라는 얘기는 10% 과세예요. 그런데 세금 계산서는 말이 없다? 신용카드다? 그러면 뭐야? 카드 과세라고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내용물은 여기 있는 거 보고 금액 240에 24 치시고. 그래서 카드로 제품을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외상 매출 금액 거래처 것이고 그런 것은 모르실 분이 없고 그 다음에 유형만 골라내는 설명할게요.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팔고 있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부가세가 붙어 있습니다. 현금 영수증 과세라고 하시면 되겠죠. 현과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분계는 현금.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게 이제 과세 거래인데 보세요. 비사업자에게 제품을 팔았습니다. 판매.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라는 얘기는 과세.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했으면 현금 영수증 과세일 텐데 아니야. 카드 결제했으면 카드 과세일 텐데 아니야.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뭐야? 건별 증빙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결제수단은 현금이니까 현금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건별에서 제일 어려운 게 간주 공급이겠죠. 자, 이 제품 원가 35, 시가 50짜리를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이고, 직원, 거래처 직원에게 선물로 줬어요. 이게 간주 공급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 사업상 간주 공급은 과세인 거래에 맞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14번 건별을 씁니다. 단 중요한 것은 간주 공급의 과세 표준은 시가니까 금액을 상단에 입력할 때는 50만 원을 입력해서 이렇게 찍혀야 됩니다. 요거 중요하고. 자, 이렇게 찍고 나면 이 부가세가 여기서 이렇게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뭘 매출한 게 아니잖아요. 내 제품을 판매 이외에 다른 용도로 썼으니까 제품을 빼내는데 적용 걸어서 빼고 요때 나가는 것은 원가를 제거시킵니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부가가치세의 가세표준은 시가이기 때문에 상단은 시가를 입력하고 장부에서 제거될 것은 원가가 제거돼야 되니까 원가를 없애고 그게 합쳐진 게 접대비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회계 1급에서 나오면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번 적응하면 되는 거니까 적요 8번 잘 걸고 그 다음에 구매 확인서 나왔고 납품했다는 얘기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행했대요. 그러면 유형은 12번. 그리고 12번 쓰면 3번에 내국신용장 골라주시고 그리고 분개만 하면 되잖아요. 700은 외상이니까 외상매출금 700, 나머지는 약소금, 받으러옴 처리하시면 되겠죠? 상거래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 소지하는 수출 나왔다. 직접 수출. 그리고 뭐 아무 말이 없죠? 세금 계산사람 말이. 그럼 16번 수출. 상단에 공급가액 치고. 유형, 영세율 구분 1번 직접 수출 누르고 분개만 잘 하시면 되죠. 계약금을 빼고 외상이니까 제품 팔고 전에 계약금을 수령했다는 얘기 아니야. 계약금. 그럼 선수금 미리 받은 돈 빼고 부채 빼고 나머지가 외상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다. 매입 매출의 매입 쪽 유형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고 첫 번째 매출이냐 매입이냐 판단하시고 매입했대죠. 그리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고 부가가치세가 10% 붙어 있습니다. 과세되는 세금 계산서 그리고 뭐 사왔습니까? 원재료 사왔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된다. 51번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분개는 분개를 못 하실 분이 없겠죠? 뭐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고 사왔는데 현금 좀 주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어음을 지급합니다. 발행한 청정이 발행한 거 배서 양도한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51번은 매입이고 이번에는 원재료가 아니라 유형자산을 취득해도 매입세 공제되니까 이 차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되겠죠.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뭐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니까 과세라고 좀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은 생략한 거니까 그래서 차량 운반구 취득했고 보관 중인 어음 배서 양도했으니까 받으러 나가고 나머지는 외상, 상거래 아니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51번 유형 중에서 임차료 부가세 별도 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되겠죠. 차변에 임차료로 가시고 대금은 나중에 주나 봅니다. 미지급금. 그래서 5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는 세금 계산서고 과세되는 세금 계산서 매입세 공제되는 거 원재료를 사오거나 뭐
차량 운반고를 취득하거나 뭐 임차료, 외주 가공비, 광고 선전비 이런 것 등이 나온다라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게 세금 계산서고 세액이 붙어 있는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불공제를 써야 되는 겁니다. 보니까 부가세 별도인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는데 과세되는 거래죠. 그런데 대표이사가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쓰기 위해 사왔어요. 그러니까 54번 불공제를 선택한다. 그리고 이제 불공제 유형은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다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 좀 특이한 게 차변에 개정 과목을 뭘로 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답은 가지급금이라고 했고 그 전에도 여러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는 이거는 무슨 세법적인 얘기인데 원래 여러분의 급수로에서 나오려면 이걸 가지급금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맞겠지만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어떤 돈을 쓰게 되면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는 회계학상의 얘기가 아니고 법인세법상의 얘기입니다. 대표자한테 돈을 준 걸로 해서 대표자가 돈 가져간 걸로 해서 그에 따른 이자를 계산하는 서식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그 서식을 자동으로 뿌리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급금이라는 명칭을 쓴다. 거기까지는 뭐 깊이 모르셔도 되니까 일단은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갖다 쓴다 그러면 특별한 말이 없어도 우리는 이제 가지급금으로 하자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가지급금은 회계학상 뭐예요? 현금 등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개정 과목과 금액을 모를 때 쓰는 거잖아. 그런데 이건 뭐야 갑자기? 그냥 법인세법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불공제되는 것 중에서 세금 계산서 받아왔고 차 사왔어요. 근데 이 차가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죠.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가 안 되겠지. 그래서 불공제 쓰시고 유형 선택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 선택하시고 내용을 봤더니 카센터에서 타이어를 교체했어요. 타이어 교체하는 것 정도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러니까 차량 유지비, 수선비보다 차량 유지비를 먼저 답으로 합니다. 수선비는 답으로 하지 않습니다. 차는.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는 매입세 공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불공제 세 번째 사유, 여기 4번. 거래처의 20주년 창립 기념일을 맞아 축하하기 위해서 집기 비품을 사서 구입했는데 전자세금 계산서 받았고 이게 접대하는 거죠.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금 계산서인데. 그래서 불공제라고 합니다. 유형은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그래서 차변은 영업부서의 접대비니까 800번대의 접대비. 그 다음에 가끔 나오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 토지의 구입 자체가 면세니까 그 토지와 관련된 것들 다 매입세 공제해주지 않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토지를 만약에 취득하면 계산서를 받을 거예요. 그럼 유형은 계산서겠지. 근데 그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 수수료가 세금 계산서를 받고 돈을 줬어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구입, 뭐 토지 뭐 이렇게 개간하는 거 이런 것들 관련된 모든 거 다 매입세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거니까 자산의 원가인 토지라고 해야 되고 불공제 사유는 6번 토지의 자본적 지출. 그렇게 해서 불공제는 세금 계산서를 받아왔다. 과세되는 세금 계산서. 그런데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되면 51번, 안 되면 54번 불공. 개인적인 용도로 쓴 거, 접대하려고 사온 거,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된 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 자동차의 구입 임차 유지. 요거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과세되는 걸 사왔는데 세금 계산서란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가 포함됐다는 얘기는 과세거래입니다. 그리고 잘 보니까 카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세고 카드인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겁니다.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들은 여기에 출제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력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요형은 카드 과세. 그리고 사온 게 영업용 휴대전화니까 요형자산이라고 해서 비품 처리하시면 되겠고. 카드 결제했죠? 리지급금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카드도 뭐 사오는 게 유형자산을 사올 수도 있고 복리 후생비를 지출할 수도 있고 수선비를 쓸 수도 있고 즉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 나머지 거 매입세 공제가 되는데 카드로 사왔다.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과세. 원재료를 사오는데 운반비가 들었습니다. 원재료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는 매입세 공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현금 영수증을 받았대요. 그리고 부가세 포함이라는 얘기는 과세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세되는 건데 세금 계산서면 51번, 신용카드면 카드과세, 현금 영수증이면 현금 영수증 과세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세율은 세금 계산서인데 영세율이야. 그 세액이 0원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유형은 52번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결제수단만 잘 정리하시면 되잖아요. 원재료 사왔죠. 그 다음에 50%는 동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합니다. 받을 어음을 건네주겠다는 얘기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6개월 만기 당사가 직접 어음을 발행하니까 이거를 상거래죠. 지급어음이라고 하시면 되겠네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 매입. 자, 그 다음에 면세되는 것을 사왔는데 면세되는 거 보니까 뭐 교육훈련비, 접대비, 토지구입, 리스료, 복리후생비 등이 다 출제가 됐는데 가장 많이 틀리는 게 이 접대비더라고요. 거래처로부터 접대하려고 사왔으니까 아 접대비는 54번 불공 아니야?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면세라는 얘기는 지문을 잘 들어보면 내가 이게 과세인지 면세 잘 모르겠으면 여기에 계산서라고 붙어 있습니다. 계산서. 이 출제된 모든 문제 다 보면 계산서는 세액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매입세 공제고 뭐고 필요 없는 거야. 계산서를 받아오면 그것이 여기 문제처럼 교육훈련비든지 거래처에 뭐 접대를 하려고 계산서로 뭔가를 사올 수도 있죠. 뭐 꽃을 사온다든지 화분을 사온다든지 토지의 구입, 면세, 리스료, 그것도 이제 금융보험 영역이니까 면세. 그러니까 이런 걸 몰라도 지문을 잘 살펴보면 거기에 계산서라고 써 있어. 요걸 보고 하시면 돼요. 근데 요것만 나오면 그냥 갑자기 아 불공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로도 면세된 걸 사올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산서라는 문구를 잘 확인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면세. 그러면 뭐 틀릴 일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입. 수입은 이제 수입세금 계산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수입세금 계산서 세관장이 발행하죠. 이제 인천세관장이 거래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대면 회계 처리하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정도. 자, 그게 여기까지가 이제 유형 매출 전체와 매입 전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큰 틀. 지문 쭉 보고 바로 유형을 바로바로 골라가지고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 잘 넣고 분계만 하단만 잘 하시면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자, 이어서 결산 정리 분계 문제 보겠습니다. 큰 틀은 일반 전표에 수동 분계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결산 자료입력에 자동 분계를 이용하는 문제. 우선적으로 수동 분계를 먼저 해야 되는 문제들의 틀을 좀 봅시다. 자, 재고 자산을 실사했더니 수량이 부족했습니다. 200만 원어치. 수량 부족의 원인은 비정상적이다. 그러니까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하라는 얘기겠죠. 재고자산 감모 손실 처리하고 여기 해당 재고자산에 적요 8번 걸어서 원가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용 계산기를 사왔는데 전에 광고 선전비로 비용 처리했습니다. 덜 쓴 게 있는데 이걸 올바른 회계 처리하십시오. 비용 처리했는데 덜 쓴 게 있으니까 비용을 취소시켜라. 그런데 그럼 뭘로 할 거냐? 소모품으로 하래요. 알려줬으니까 소모품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이 있고 이걸 정리하시래요. 자,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이 왼쪽 오른쪽인지 잘 모르겠으면 우리 예수금은 부채잖아요. 부채니까 이쪽에 있어요. 근데 그게 부가세예요. 그러니까 부가세 예수금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뺍니다. 미리 낸 대급금 재무회계에서 대급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데 부가세 대급금 반대쪽에 있어. 이렇게 빼. 그래서 내야 될 돈과 빼줘야 될 돈 중에서 내야 될 돈 많으니까 요만큼은 이제 낼 거예요. 근데 내야 될 것은 미지급 세금. 혹시 이쪽에 돌려받을 게 생기면 미수금 처리하려니까 미지급금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니까 오른쪽에 있다. 왼쪽으로 빼자. 반대 대급금. 이쪽이 부족하니까 내자. 미지급 세금. 그 다음에 외화에 대한 얘기네. 외화 환산에 대한 얘기. 외화 차입금 3천만 원 있는데 미활은 3만 달러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환율은 달러당 1,000원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근데 이게 1,100원이 됐죠. 100원 올랐다. 좋은 일이냐? 부채를 갖고 있는데 100원이 올랐기 때문에 부채를 100원만큼 올립니다. 그러면 300만 원의 부채를 올리고, 그리고 좋은 일이 아니죠. 외화 환산 손실이라고 합니다. 부채가 늘어났네요. 자, 그 다음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는 문제. 6,400만 원에 산 게 4,900으로 뚝 떨어졌네요. 단기 매매증권을 쭉 다 빼고 평가 손실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현금 가부족에 대한 얘기.
실제 현금 보유액이 장부상 현금보다 57만 원이 많아서 현금 과부족으로 처리했대요. 분계를 모르겠으면 이제 현금 과부족 계정의 잔액을 시산표를 열어보면 되겠죠. 저기 내용을 보면 실제 현금이 장부상보다 많아요. 그럼 장부가 적죠. 장부가 적으니까 현금을 이렇게 집어넣었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회계처를 보면 현금을 집어넣고 여기다가 현금 과부족을 해놨을 거니까 그걸 이쪽으로 정리하면 되잖아요. 여기 정리됐잖아. 원인이 선수금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나머지는 알 수 없다. 수익 잡아야 되니까 잡이익이라고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거꾸로 수익을 잡아야 되니까 이쪽이 잡혀야 되겠네? 그러면 반대쪽에 현금 과부족이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가수금 정리하는 문제. 가수금 어디 있겠어요? 돈을 받았는데 내용을 모르겠다. 그러니까 가수금이지. 이쪽으로 빼면 되지. 그래서 그것들의 원인을 밝혀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가수금. 돈 받았는데 가지급금이겠지. 가수금이라. 가지급금은 돈이 나갔고 가지급금 알 수 없다. 정리하라 이러면 이쪽으로 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의 발생과 이연에 대한 문제가 꼬박꼬박 하나씩 나오죠. 대표적인 사례 봅시다. 보험료 7월 1일 전액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 잘 보시고, 일반적인 경우죠. 돈 내고 보험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240, 150을 냈는데 단기 7월부터 내년 6월까지야. 그러니까 내년치가 지금 절반이 미리 다 준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료를 취소시키자 이런 얘기잖아. 비용이 이쪽에 있었으니까 다 처리했지? 이걸 다 취소시켜. 그래서 240에 6개월씩 그 절반 취소시키고 영업부에 150의 절반 취소시키고 그 성격이 뭐예요? 보험료를 어쩌는가 봐봐. 보험료를 먼저 다 줬잖아. 내년 것까지. 아 그래? 생각나라는 이름이 선급금의 성질을 갖는구나. 근데 누구와 함께 기록할 거냐? 보험료가 비용이죠. 비용과 함께 기록합시다. 그래서 나온 이름이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입니다. 선급금과 똑같은 자산.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기간 경과분 이자를 인식하래요. 예금은 6천만 원이고 이자는 단기 10월부터 차기 9월까지. 여기 연도 표시가 좀 잘못됐네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연도가 표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단기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원래는 2년이면 차차기여야 되겠죠? 무시하시고 어차피 1년 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자 수익을 인식한대요. 그 이자를 이제 언제 받느냐? 내가 예금을 해놨는데 이자를 매년 9월 30일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까지 못 받잖아요. 근데 10월 달부터 11, 12, 3개월치가 발생을 했어. 발생을 했으니까 수익을 잡자. 이자 수익 3개월치. 그리고 이제 성격이 뭔가 봐요. 이자를 못 받았지. 왜? 받을 날짜가 안 됐으니까. 그럼 성격이 뭐냐? 못 받았지? 미수금의 성질을 갖는다. 누구와 함께 기록하자? 수익과 함께. 그래서 미수 수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산. 되셨죠? 자, 요런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동 분계할 거 먼저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자동 분계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결산자료 입력을 이용하는 전표 이용해서 내용물 집어넣고 전표 추가하는 자동 분계 기능. 기본적인 게 기말 재고자산, 원재료, 제공품, 제품 알려주면 결산자료 입력은 뭐 당연히 다 아시겠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하는 거예요. 12월 1일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든 전표를 싹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방금 입력했던 결산 정리 분계까지 싹 다 불러온 다음에 해야 되니까 이 과정이 그 다음 거란 얘기야. 수동 분계 먼저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제품 매출 원가 자리에 원재료비 자리에다 넣고 제공품 자리에 넣고 제품 자리에 넣고 이거를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여기 있는 것들은 다 그런 것들이죠. 감가상각비를 알려줬다. 직접 알려주면 그 자리 위쪽에다가 제조원가 쪽 밑에 판매비와 관리비 쪽 구분해서 여기는 다 지금 제조경비라고 했으니까 제조원가니까 저 상단에 제품 매출 원가 자리에 자리를 찾아서 다 넣으시면 돼요. 뭐 좀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문제는 한 개인데 하나를 넣었는데 뭐 정액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해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의 내용연수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넣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형태. 그 다음에 충당금 설정하는 거. 충당금은 본인의 채권 잔액에다 하는데 이것은 시산표를 열어서 금액을 찾을 방법도 있지만 더 편한 게 상단 툴바에
대손상각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상각률을 1%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1% 넣고 뭐 할 거냐? 하지 않는 나머지 것들, 외상 매출금 뺀 나머지 것들의 충당금의 숫자 다 들어있으면 다 0원으로 입력해서 작업하시면 된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이제 전표 추가겠죠. 불필요한 거 0원 만들고 필요한 숫자만 남겨놓는다.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금 집어넣는 것도 상단에 생산직, 하단에 판매직. 그래서 여기처럼 단기 설정액을 직접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어떨 때는 추계액이 있고 잔액이 얼마 남았다. 충당부채 잔액이. 그래서 나머지 추가할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이거를 계산하게 할 수도 있고, 얘처럼 단기 설정액을 직접 알려줬으니까 윗칸과 아래칸만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대손, 그 다음에 퇴직급여, 감가상각비, 재고자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일 밑에 법인세, 법인세 등으로 계상할 금액이 이렇게 알려줬다. 그럼 이제 제일 밑에 내려가 보면 선납세금 자리에 이 숫자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전표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그대로 복사를 합니다. 오른쪽 칸에. 그리고 해서 나머지를 추가로 입력해서 전체 합계가 이렇게 되도록 되셨죠?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거 재고자산부터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퇴직급여, 그 다음에 법인세까지. 그 중에 한 개가 나올지 두 개가 나올지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알 수 없는 거고, 내용만 다 아시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뭐예요? 잊지 말고 전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걸 빼먹으면 안 한 게 되니까.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장부 조회하는 문제가 있죠. 내용 봅시다. 저하고 뭐 화면을 보고 어디를 찾고 이런 게 아니죠. 그걸 못 보면 방법이 없는 거고, 지문을 보고 무슨 장부를 찾는 게 가장 빠를 것이냐를 지금 알려드리는 거니까. 자, 외상 매입금이라고 나왔죠. 계정 과목 나왔다. 그런데 거래처라는 말이 나왔죠. 거래처의 특정 명칭이 나오거나 거래처라는 말만 보이면 그냥 거래처 원장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뭐 차가감 납부해야 될 세액은 뭐겠어요? 그럼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지. 제일 밑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항목 중에 광고 선전비가 나왔죠. 자, 계정 과목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즉 800번대의 광고 선전비란 얘기야. 833번에. 지출이 가장 많은 발생. 자, 계정 과목 하나가 나오면 계정별 원장을 뒤지면 돼요. 그런데 그 계정별 계정 과목에 달별로 어느 달이 많고 적은가를 물어보면 계정별 원장을 뒤져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해서 귀찮아.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 총계정 원장 월별입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나오면 거래처 원장, 계정 과목 나오면 계정별 원장. 그런데 계정 과목을 달별로 많고 적음을 물어보면 총계정 원장 월별.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비용, 판매비와 그래 800번대의 수수료 비용은 뭘 봐야 되겠어요? 계정 과목 나왔잖아. 그럼 계정별 원장. 그런데 여기는 뭐 월계표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계정별 원장은 4월부터 6월 해서 수수료 비용을 볼 수도 있고, 월계표는 4월부터 6월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쭉 월계표 화면 중에 판매비와 관리비의 수수료 비용을 찾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고, 대원칙은 계정 과목 나오면 그냥 계정별 원장. 더 빠른 방법도 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계정 과목 나왔죠. 가장 많은 거래처 나왔죠. 그럼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롯데카드 사용금액, 롯데카드를 썼을 때 그것이 미지급금으로 계상됐대요. 그럼 계정 과목이잖아. 그럼 계정별 원장. 또는 그런데 롯데카드의 미지급금인데 롯데카드 거니까 결국은 이게 거래처란 얘기네. 거래처 원장을 뒤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비와 관리비 총 지출금액. 판매비와 관리비는 계정 과목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계정별 원장을 뒤질 수가 없고, 통합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월계표, 일계표, 시산표인데 5월 한 달을 볼 수 있는 것은 가장 빠른 게 월계표가 제일 빠르겠네요. 그 다음에 부가세 확정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 주민등록증 발급분. 어디 갔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가야 되겠지.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회수액, 계정 과목이죠? 계정별 원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매출이 가장 많은 달. 이제 뻔히 보이죠? 제품 매출 404번 제품 매출 계정 과목에 크고 작은 걸 물어본다. 달별로 총계정 원장 월별. 자,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 나왔는데 거래처 나왔죠? 그러면 거래처 원장. 그 다음에 확정신고 기간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공급가액. 자, 기간 4월부터 6월 해서 신고서를 들어가도 되는데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공급가액은 결국은 54번 불공이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메인 매출 전표 유형에 특정한 유형이 나오면 그냥 메인 매출장을 가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